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일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리드 솔루션즈 아키텍트 for 이머징 텍 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디하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존 웹 서비스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중에 제가 맡은 주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션입니다. 실제 이제 요즘 많은 고객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실제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이제 고객분들이 수동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굉장히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디맨드를 가지고 여러 기능들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처럼 데이터를 모아서 그냥 데이터를 단순한 용도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을 활용한다던가 그 다음에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길 또 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 같은 것들도 잘 어댑션해서 사용해야지만 고객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고 새로운 기능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신규 개발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기존에 개발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애자일 디벨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빠르게 프로덕션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배포 방법론 같은 것들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의 다양한 그 고객사분들, 금융 고객사가 됐든 아니면 이커머스 고객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미디어 고객사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고객의 니즈와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해서 런치하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여기 테크놀로지 디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술이 많은 부분들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시간이든 비용이든 말 그대로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도 자동화해서 배포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기존의 시스템들,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동화된 솔루션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클라우드에 이제 매니지 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같은 경우도 옛날 같으면 이제 보안팀이 다 담당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개발팀이든 운영팀이든 다 보안에 관련해 가지고 투명하게 본인들이 오너십을 갖고 또 관리를 하기도 하고 기능을 개발해서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데이터 중요하죠. 안전하게 저장을 해야 되지만 또 다양한 DB를 이용한 그런 서비스들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그냥 관계형 DB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DB들을 사용하는 것도 모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갈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화두이기도 하고 많이 얘기가 되죠. 서버리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메시징에 대한 서비스든 컴퓨팅에 대한 서비스든 우리가 이전에는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그걸 저희는 이제 서버리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해 이용한 그런 활용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개발할 때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모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이용해가지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운영자분들이 계셔서 이제 서로 간에 협업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쓰긴 하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가 또 서버리스라든가 이런 주요한 그런 새로운 기술들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빌더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개발하는 게 있게 되고요.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옛날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레이어를 직접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배포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관리해야 되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고 훨씬 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모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좀 더 이제 히스토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굉장히
큰 글로벌한 그런 이커머스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죠. 아마존닷컴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벌써 2001년부터 거의 20년 전이죠. 2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이커머스 이 아키텍처를 기존적으로 이제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꿔야겠다고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커다랗게 되어 있던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웹 서비스기 때문에 이게 뭐 미들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로직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그 다음에 서비스별로, 컴포넌트별로, 사실 이제 요건이죠. 요건별로 더 나눠서 작아진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키텍처를 분리하는 구조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오는 장점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게 되겠죠. 확장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서로의 디펜던시 없이 개발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을 때 전체 서비스에 임팩 없이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메인터넌스를 한다던가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부분만 바로 고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투피셔 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이제 서비스들을 잘게 쪼개게 되면은 각각의 그런 서비스 군마다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이제 개발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자 2판 정도로 뭐 이제 팀을 꾸릴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인원이라고 해요. 뭐 작게는 5명, 뭐 많게는 이제 10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팀은 하나의 어떤 서비스, 하나의 워크로드를 맡아서 그걸 총체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발부터 뭐 운영부터 배포부터 관리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팀이 이제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여러 가지 팀에서 각자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링,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배포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도 가져가게 되고 각자 이제 알아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간의 디펜던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이제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맨 위에 이제 웹 서버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가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만 뒤에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모던 이제 3티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변하지 않겠죠. 근데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처리하는 부분이 하나의 커다란 그냥 바이너리, 모놀리틱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찢어져서 같은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통신도 이제 API를 이용하고 이벤트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디케이트한 커넥션을 맺고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이제 이벤트를 가지고 처리하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옛날처럼 이제 그냥 관계형 DB 하나만을 커다랗게 두고 서로 쉐어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 그 서비스 컴포넌트별로 목적에 맞는 DB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 노시컬 DB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그래프 DB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그런 DB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로직을 선택을 해서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API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 베조스 API 맨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API를 사용하는 것들은 요즘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개발하실 때 API를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죠. 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API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들도 있겠지만 요즘엔 대부분 다 API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API 좋은 점은 어떤 디펜던시를 벗어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언어로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API를 통해 가지고 스탠다드한 어떤 형식을 맞추게 되면은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전혀 문제없이 통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처럼 디펜던시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어떤 다이렉트로 커넥션을 맺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거기에 대한 디펜던시도 생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역시 또 API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API를 하고 그 다음에 서버리스를 이용한다던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용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존닷컴 역시 이러한 API를 이용한 개발 방식을 이제 오래전부터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디펜던시를 없애는 부분, 그 다음에 새로운 API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 당연히 이제 리뷰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쉐어한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리얼터.com이라고 해서 부동산 관련된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다양한 이미지들을 많이 올려서 그 이미지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떤 시스템 컴퓨팅 환경이 보이지 않죠. 뭐 API 게이트웨이라든가 람다라든가 그다음에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이벤트로 받아서 이미지를 갖다가 뭐 리사이징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워터마크를 붙인다거나 이런 서비스 처리들을 바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800밀리언이 되어 있는데요. 뭐 거의 뭐 8억 건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 처리를 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아키텍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벤트 드리븐이 뭘까요? 라고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벤트는 지금 또 사용되는 구조죠. 이벤트 메시징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서비스든 그게 어플리케이션이든 모든 것들은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API라는 걸 이용해서 통신하게 될 텐데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금융권이든 그다음에 그게 뭐 매니팩처링이든 그게 헬스케어든 그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를 통틀어서 이제 이런 이벤트를 베이스로 한 처리 방식은 당연히 모든 구조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요즘에 와서 뭐 모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이벤트 방식이 새로 생겼다? 그런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통신할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흔히 이제 메시지 브로커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런 메시징을 주고받는 시스템들을 놓고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도 이제 메시지 브로커가 존재를 했었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을 도와줬었어요.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매니지 서비스로 개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벤트를 전달할 수 있는 큐 서비스라든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이벤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API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에서의 어떤 장점과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되게 됩니다. 디자인 컨시더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사실 여기 보시는 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클라우드에 맞게끔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구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구조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쨌든 고객의 밸류, 뭐 여기 뭐 가용성, 뭐 안정성, 확장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어답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는 뭘까요? 여기서 뭐 시그널 된 뭐 시스템 스테이트 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널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이게 사실 운영체제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합니다만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했다. 새로운 시그널이 올라왔다,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벤트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벤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바뀌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과거형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가 생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또는 뭐 배송을 시작했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저희는 이제 이벤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이제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돼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다이렉트 뭐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인보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네 만들게요 하고 이제 리스폰스를 주고서 이제 끝나게 되는 구조가 전통적인 그냥 주고받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 해당하는 이벤트를 읽어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컴포넌트들, 다른 서비스들이 그걸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벤트가 발생했네, 주문이 들어왔네 하면 그걸 기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shipping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다른 어떤 액션들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고 그 해당한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페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피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뭐 고객 입장에서 뭐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다. 만약 이커머스라고 한다면 그럼 뭐 인보이스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풀필먼트 쪽의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또 이제 제품이 나가야 되면 제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포캐스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이 구조적으로도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양한 주문이 빠르게 많이 밀려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주문들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런 메시지를 핸들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벤트를 필터링한다거나 또는 적합한 곳을 라우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동기, 비동시 방식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아키텍처를 쪼개고 디커플링하는 구조로 가게 되고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많이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벤트 스토어가 이제 앞에 비즈니스 로직 앞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이벤트 스토어를 갖다 중간에 놓게 되면은 빠르게 들어온 메시지를 여기 안전하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그 메시지를 꺼내가지고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이 스케일 아웃하면서 확장되면서 해당하는 메시지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도 바꿀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 메시지나 이벤트 같은 걸 볼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메시지 프로세싱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리밍 프로세싱인데 메시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줄 서서 데이터라던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씩 꺼내서 처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리밍은 좀 대량의 데이터가 이제 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이죠. 이제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읽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어떤 데이터의 순서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 없고요. 실제 그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까지 처리되어 있는지는 데이터를 컨슈밍하는 쪽, 프로세싱하는 쪽에서 책임지고 그런 것들을 트레이싱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이 주문하는 과정을 좀 더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아키텍처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저기서 보시는 아키텍처처럼 이벤트 라우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벤트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큐 같은 서비스들이 각각의 컴포넌트 앞에 붙여서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키텍처를 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미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SQS라고 해서 심플 큐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네시스라고 해서 이벤트 스트리밍 로그를 저장하는 서비스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SNS라고 해서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그래서 펍섭 방식의 어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같은 것들도 이미 서비스로 만들어져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지드 액티브 MQ라든가 그 다음에 매니지드 카프카 서비스 같은 것들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던 부분들도 관리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여기 모닝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어답션이 잘 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생각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심플 큐 서비스가 될 겁니다. 큐는 이제 많이들 개발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서비스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큐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요.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관리형 서비스로 만들어진 큐 서비스예요.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은 크리에이션 큐를 만드신 다음에 데이터를 거기다 넣고 읽는 식으로 간단하게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안에서 확장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가용성이 높은 아키텍처를 가져간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미 이 서비스 안에 다 저희가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사실 큐는 저기 자그마한 그 화살표 중간에 있는 부분에 보이는 이제 부분이 큐가 될 거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들어왔다,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도 이제 큐를 받아가지고 저장하고 큐에서 꺼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아키텍처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큐에 데이터가 들어왔나라고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를 발생해요.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처리하세요라고 이제 알려주는 방식으로 좀 더 자동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람다는 이제 쉽게 말해서 서버리스 방식에서 컴퓨팅 리소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람다 안에 코드를 업로드하게 되면은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람다 입장에서 데이터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쳐다보는 게 아니라 큐 입장에서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람다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왔으니 처리하라는 구조로 좀 더 좋은 아키텍처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 소스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이벤트를 SQS, 큐 서비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 큐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뭐 노시컬 DB에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스텝에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넘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키텍처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고 그 중간 사이에서는 큐가 뭐 버퍼라든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존재를 하죠.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퍼블리시하고 그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게 이제 매니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펍섭 구조를 SNS를 이용해서 다 만들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벤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다양한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데이터를 자동으로 뿌려주게 되죠. 그게 뭐 큐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HTTP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브스크라이브 서비스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를 토픽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드 레벨에서 조건별로 이렇게 분기했던 것들도 그냥 아예 그냥 큐라던가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토픽으로 분리를 해서 나눌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별로 처리할 것들을 대해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별도의 토픽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토픽에 들어온 데이터를 별도로 나눠서 처리하는 구조로 아키텍처를 쪼갤 수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그젬플로 나와 있는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이제 우버라든가 이제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 우리가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택시에서 내렸다라는 이벤트 하나 가지고 실제 비용 처리라든가 그 로그라든가 그다음에 마일리지가 있다면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로직들을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메시지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 또 이벤트 브린치라는 서비스가 존재를 해요. 이것도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특별한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될 수 있는 이벤트 소스들은 너무나 다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브릿지는 데이터 소스를 지정한 다음에 소스에서 데이터가 이벤트로 들어왔을 때 그걸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별로 버스를 나눠놓고 거기에 이제 룰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A라는 곳으로 가서 처리하고 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또 B라는 곳으로 가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 버스를 매니지드 형식으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15가지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이벤트 버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들을 거기에 맞춰서 적용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데이터 소스를 여러 가지 업체로부터 이제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는 이제 여러 SaaS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이라던가 서드파티 회사들과 같이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쉽게 아키텍처를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버스에서 기본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SaaS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서드파티 업체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설명드린 SNS 같은 걸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이벤트 브릿지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게 되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잘 알려진 세일즈포스라든가 슬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올라오는 이벤트를 쉽게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AWS Airflow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ERP를 관련되는 것들 세일즈포스를 쓴다라고 하면 세일즈포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쉽게 받아서 우리가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만드는 것들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소스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을 지정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이벤트를 받아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옛날 같은 이런 것들 처리하기 위해서 소스 지정하는 거, 읽어오는 거, 저장하는 것도 이런 것들 직접 다 여러 레이어를 개발을 해야 됐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콘솔에서 쉽게 Airflow를 이용해서 지정하시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서드파티 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쉽게 모아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하이브리드, 요건 이제 약간 좀 다른 방식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그 다음에 클라우드 어댑티브하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방식의 그런 이제 매니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고객분들은 근데 이걸 한 번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부분적으로 물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와 연동해야 되는 경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이제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몇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트래디셔널 뭐 디스트리뷰터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목적별로 서비스들이 시스템별로 뭐 서버로 나눠져서 이제 처리를 했겠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용 메시지 솔루션들 또는 오픈 소스 솔루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뭐 티코라는 회사도 있겠고요. 그다음 FTQMQ라고 잘 알려진 큐 서비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RabbitMQ 같은 서비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실제 메시지 버스를 구성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들도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는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이걸 클라우드 어답션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다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했다라고 하면 많은 비용과 이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노력과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다음에 매니지드 서비스 형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만을 취해가지고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어답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패스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중간에서 미티게이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액티브MQ를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는 게 또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아마존 MQ 서비스가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브로커 서비스인데 이건 풀리 매니지드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메시지 MQ 서비스를 그냥 생성하신 다음에 바로 메시지를 데이터를 넣고 읽는 형식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뭐 확장이라던가 안정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그냥 생성하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기존의 액티브MQ로 개발될 서비스들을 마이그레이션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들을 뭐 MQ 서비스를 이용해서 중간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두 개를 이제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 다른 뭐 여기 뭐 클라우드에 관련되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SaaS 서비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역시 MQ 서비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마존 MSK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잘 아시는 카프카 서비스입니다. 근데 카프카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이제 매니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카프카는 워낙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세요. 뭐 스트리밍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쓰시고요. 약간 스토리지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리얼타임 로그 데이터, 뭐 리얼타임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카프카 클러스터를 구성하시고 여러 노드를 엮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스트리밍 데이터가 빠르게 확장해서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설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마존의 MSK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매니지드 형식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그대로 그러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뭐 안정성이라든가 확장성이라든가 그런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MSK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이제 여건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다양한 니즈에 따라서 뭐 클라이언트 어댑티브하게 시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완전히 이제 뭐 MSI 아키텍처 가는 거죠. 그다음에 SaaS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브릿지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게 되고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했을 때도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받는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뭐 MQ라든가 그다음에 MSK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요즘엔 관계형 DB 하나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공유 DB를 하나 이렇게 놓고서 RDB를 커다랗게 놓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공유해서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디커플링 되어 있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각각의 기능별로,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용도든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용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오로라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모DB도 있고 다큐멘트DB, QLDB, 일라스틱캐시, 그 다음에 기존의 관계형 DB인 뭐 RDS, 그 다음에 그래프DB, 넵튠 다양한 용도별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갖다가 분리해 놨을 때 각각의 비즈니스 로직별로 컴포넌트별로 거기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서 하나 볼 거는요. 기존에는 커다란 소프트웨어 하나, 모노리스 구조에서는 커다란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어떤 뭐 픽스를 했을 때 그 전체를 디플로이하는 구조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각각의 나눠진 컴포넌트별로 별도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즈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팀별로, 각각의 타스크별로,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나눠서 본인들만의 사이클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 서로 간의 디펜던시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운영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자동화하고 배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이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설명된 여러 가지 뭐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든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 다음에 서버리스,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모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마켓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빠르게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부분 등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런 개발 방식을 통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좀 많은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짧게 이렇게 줄여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시고 클라우드 위에서 쉽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때 보다 쉽게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뒤에 온라인 교육 과정에 대한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션에 대한 서베이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